이번 달은 좀 벽돌책 3권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보기만 해도 현기증이 나타나는데 한번 간략하게 소개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입니다. 이번에 개봉한 오펜하이머 영화의 원작인 책이죠. 딱 봐도 엄청 벽돌같이 생겼는데 베개로 써도 괜찮을 정도로 이 저자들이 25년에 걸쳐서 이 책을 썼다고 얘기를 해요. 보면서 저 정도 근성이 있어야지만 전문적인 전기작가가 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 생각해보면은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펜하이머는 FBI로부터 수년간 불법 도청 녹음을 당했기 때문에 그의 전기를 쓰기 위해 필요한 자료가 엄청 방대했다는 의미이기도 해서 조금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영화 오펜하이머가 워낙 유명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오펜하이머의 생애나 그에 관련된 자료들을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책은 간략하게 소개하고 제가 영화와 책을 보면서 조금 궁금했었던 나름대로 재밌었던 부분들 총 5가지 주제로 뽑아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책은 오펜하이머의 생애를 전체적으로 잘 아우르고 있어요. 그의 태생으로부터 죽음까지 이제 일대기를 쭉 다루는데 오펜하이머는 기본적으로 미국으로 건너간 유대계 이민자 2세이고요. 상당히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굉장히 영민한 아이였고 똘똘했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10대와 20대 초반까지는 좀 정서적으로 불안한 시기를 보냈었던 것 같아요. 과학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유럽으로 유학을 갔었는데 지금이야 이제 미국이 워낙 선진국이지만 당시에 미국은 그냥 덩치만 크고 그다지 이제 문명화되지 않은 국가였던 반면에 최신 과학기술은 전부 다 유럽, 그 중에서도 특히 독일이 이끌어 나갔다고 해요. 그래서 영국과 유럽에서 유학을 했는데 오펜하이머는 안타깝게도 이제 실험 물리학에서는 굉장히 꽝이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손재주가 그렇게 많은 친구가 아니었었던 것 같은데 다행히도 그는 이론 물리학에 굉장히 빠삭했고 특히 당시에 태동하고 있었던 양자 물리학을 빠르게 습득하면서 두각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양자 물리학을 미국에 정착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던 과학자들 중 한 명이에요. 이후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나서 미국이 이제 히틀러 치하의 독일에 맞서기 위해서 핵무기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이게 오펜하이머 영화에서 다뤘던 맨해튼 계획이죠. 맨해튼 계획이라고 불리지만 사실은 이제 로스알레모스라는 사막에서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그 프로젝트의 총책임자 역할을 맡아서 업무를 성공리에 수행을 하고 그는 원자폭탄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받게 됩니다. 전쟁 후 오펜하이머는 완전 국민적 영웅이 돼가지고 타임즈와 같은 여러 굉장히 유명한 잡지들의 커버를 장식하기도 하고 그때부터는 일각에서는 이제 과학자가 아니라 행정가, 정치인이 됐다라는 얘기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전후에 오펜하이머는 공공연하게 핵무기의 추가 개발이나 핵무기 개발 경쟁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크게 냈었고 이 때문에 나중에 정적들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매장되죠. 자세한 이야기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원자력 자문위원회에서 원자력 자문위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비밀 취급인가 자격을 연장시켜주지 않습니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연기했던 스트로스 제독이 말이죠. 굉장히 부조리한 방법으로 이제 진행됐던 위원회 판결이었고 나중에 위원회 회고록이 공개되면서 그의 명예는 금방 회복되지만 안타깝게도 오펜하이머는 이때 이후로 다시는 회복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 위원회에서 비밀 취급인가를 연장시키지 않는 결정이 내려진 이후 오펜하이머가 대중들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피력하는 일이 다시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후 사상가이자 철학자적인 모습으로 변모한 다음 조용히 여생을 살다 향년 62세 후두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다룰 주제들은 어떻게 보면 영화 오펜하이머를 보지 않으신 분들에게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영화를 보지 않았는데 곧 볼 예정이다 하시는 분들은 건너뛰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원작의 제목이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인데 그리고 오펜하이머 영화를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영화 도입부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프로메테우스 얘기를 해요.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에게 불을 안겨다 준 벌로 뭐 영원한 형벌을 받았다. 이런 식의 이제 멘트가 등장하는데, 저는 프로메테우스라는 제목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프로메테우스와 오펜하이머 사이에 공통점들이 많아서 붙인 제목이라 생각하고 굉장히 센스 있는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프로메테우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신이고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제우스나 올림푸스의 신들은 원래 초대 신들이 아니고 기존에 이제 티탄족이라고 하는 티탄 신들이 있었는데, 이들과 싸워가지고 패권을 가져온 신들입니다. 프로메테우스는 그 원래 있었던 티탄 신들 중에 한 명이고, 판본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가 최초로 인간을 만든 신이라는 얘기도 있고, 장인, 대장장이의 신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 프로메테우스는 나중에 제우스에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미움을 받아서 코카사스 산 위에 있는 바위에 쇠사슬에 묶여 매일 독수리가 자기 간을 쪼아먹고, 밤새 간이 다시 회복되면 다음날 독수리가 다시 또 간을 쪼아먹는 형벌에 처해지게 되죠. 이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중에 헤라클레스가 12가지 과업을 수행할 때 그 중에 하나가 프로메테우스 구출이었거든요. 그러면 어떤 잘못을 지었길래 제우스에게 이런 형벌을 받았느냐 하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소를 어떻게 나눌 거냐 하는 분배의 문제가 있었는데, 인간을 굉장히 사랑하고 아꼈던 프로메테우스가 소의 살코기는 전부 다 인간들에게 주고 나머지 지방이랑 뼈다귀를 가죽으로 감싸서 그럴듯하게 만든 다음에 제우스에게 준 거죠. 제우스가 이 가죽을 열어보고 이제 살코기는 하나도 없고 지방이랑 뼈밖에 없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고 인간들에게서 불을 빼앗아 버립니다. 옹졸한 놈이죠. 불이 없어서 살코기를 먹지 못하는 인간들이 배를 쫄쫄 굶었겠죠. 그러자 이를 보고 어여삐 여긴 프로메테우스가 제우스로부터 몰래 불을 뺏어가지고 다시 또 인간들에게 선물합니다. 여기에 이제 화가 난 제우스가 프로메테우스를 코카소스 산맥에 묶어버리는 형벌을 내리게 되죠. 하지만 인간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신들에게 저항한 신임에도 불구하고 엄청 숭배되지 않았던 신이었다는 면에서 조금 비극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는데, 이와 유사성을 한번 살펴보면 오펜하이머는 인류에게 원자력이라는 부를 선사해준 원자폭탄의 아버지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정치적인 죽음을 당하고 인간들로부터 약간 좀 배척을 받고 혼자 쓸쓸하게 죽었다는 면에서 그 공통점이 있어서 이런 제목을 붙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펜하이머는 핵폭탄 개발과 관련해서 굉장히 모순적인 입장을 많이 취하는데, 초기에는 오펜하이머가 분명히 핵폭탄 개발에 긍정적이었고 적극적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세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첫째로 그 당시에 그 물리학계를 이끌어가던 주요 인력은 유대인들이었고, 물리학 중에서도 양자 물리학은 거의 다 유대인판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가 같이 공부했었던 수많은 유대인 과학자들이 독일로부터 추방당하는 모습을 보고, 또 어떻게 보면 그와 같은 핏줄인 유대인들이 나치 독일 하에 핍박받는 모습을 보면서 만약에 히틀러가 핵무기를 개발한다면 대재앙이 올 거다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핵폭탄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본인도 적극적으로 나섰던 이유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오펜하이머라는 사람 자체가 순수하게 명예욕이 좀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인류에게 원자력을 처음으로 선보이는 순간이었는데, 이런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삶 속에서 항상 자기 자신을 어떤 증명할 기회를 찾고 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서전을 읽어보면, 자서전이란다. 평전을 읽어보면. 그래서 그런 본인의 동기가 두 번째로 있었고, 마지막 세 번째 동기는 다소 순진하다고 할 수 있나? 이상주의자적인 발상이기는 한데, 오펜하이머는 정말로 핵폭탄이 최종 병기가 될 수 있다고 믿었던 거 같아요. 핵무기를 개발함으로써 인류의 모든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거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만들기보다 우리는 이제 핵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싸우지 말고 모든 문제들을 대화로 해결하자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후에 오펜하이머의 예상과 달리 소련과 미국이 냉전 체제로 넘어가면서 더 강력한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열을 올리고, 본인이 바랬던 어떤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자 오펜하이머를 비롯한 많은 과학자들은 국제기관을 설립해가지고 모든 국가들이 비밀주의를 철폐하면서 핵무기 개발 관련 정보들을 꼭 투명하게 공유하자는 안을 제안합니다. 당연히 미국 정보부는 이를 좋아하지 않았고,
원자력 자문위원회의 위원회 자격을 박탈시켜버리죠. 결국에 미국과 소련이 엄청나게 많은 폭탄을 또 개발하고 수소폭탄까지 개발하고 진짜 버튼 하나로 인류의 종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지경이 되어서야 오펜하이머와 많은 과학자들이 주장했었던 국제기관을 설립하기 시작하고 정보를 좀 투명하게 공유하기 시작했죠. 이런 게 어떤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펜하이머가 과연 이렇게 많은 찬사를 받을 만할 정도의 천재였는가에 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해요. 책에서도 보면은 그와 근무했었던 많은 사람들이나 관련 학자들이 입장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보시면 그와 함께 있으면 내 능력 이상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오펜하이머의 사람이 되었고 그를 매우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는 15에서 20쪽 분량의 논문을 읽고서는 자, 이걸 훑어보고 얘기해봅시다 라고 말하고는 했어요. 오피는 5분 정도 훌훌 넘겨보고는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요점들을 정리해서 말해주었습니다. 그는 지식을 흡수하는 능력이 대단했습니다. 나는 오피가 연구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모두 꿰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진정한 독창성은 없지만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이해하고 그 함의를 파악하는 능력은 매우 뛰어나다. 이처럼 그가 굉장히 영민하고 뛰어난 머리를 가졌다는 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함께 하지만 그가 과연 엄청난 학자였는지에 관해서는 또 약간 의견이 나뉘어요. 오펜하이머가 노벨상을 수상하지 못했던 이유는 어떤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정말로 그냥 단순하게 그가 어떤 학구적인 독창성을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영화를 보신 분들도 잘 알겠지만 그는 이미 1939년도에 블랙홀의 불가피성에 관련된 논문을 작성을 해가지고 블랙홀 자체를 예언했었던 사람 중에 하나로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것만으로도 그가 노벨상을 수상할 자격이 충분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이러한 주장들 속에서 과연 오펜하이머가 천재였는지 아닌지에 대한 건 뭐 사람들의 각자의 평가에 따르겠지만 이 책을 다 읽고 영화도 재밌게 본 저로서는 그가 천재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영화를 처음 봤을 때 어지럽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과거 장면인가 했는데 꼭 과거 장면도 아니고 그러면 이게 스트로스가 나올 때만 그런 거 하는데 또 어떤 장면에서는 스트로스가 등장해도 흑백으로 처리가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해보면은 이게 다양한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해석은 스트로스가 보는 입장은 전부 다 흑백 처리를 했다. 혹은 스트로스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흑백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흑백 처리를 했다라는 의견도 있던데 책을 다 읽어본 결과 이 두 가지가 모두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스미스는 루이스 스트로스죠. 당신과 나의 차이는 당신은 모든 것을 검은색이거나 흰색이라고 생각하지만 나에게는 모든 것이 회색으로 보인다는 것이오 라고 말했다. 스트라우스는 해리, 내가 좋은 안과 의사 하나 소개시켜주지 라고 쏘아붙였다. 저는 크리스토퍼 놀란이 이 대목을 읽고 나서 스트라우스가 나오는 모든 장면은 흑백으로 처리해야겠다라는 단서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영화 자체가 굉장히 불친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오펜하이머라는 영화를 순수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알아야 될 배경 지식이 너무 많아요. 근데 내가 영화를 재밌게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하면은 이게 과연 어떤 상업 영화로서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크리스토퍼 놀란이 예전에 촬영한 인셉션이나 인터스텔러 같은 영화들을 보면은 내가 심리, 뇌과학, 무의식 이런 개념들을 모르더라도 인셉션은 그냥 재밌게 즐길 수 있어요. 이 영화 같은 경우는 배경 지식이 없으면은 그렇게 재밌는 영화가 아니에요. 그 쟤들은 왜 싸우고 있고 저 양반은 왜 화면이 흑백으로 나오고 저 양반이 그래서 청문회에서 왜 저런 일을 당했고 이게 약간 좀 혼란스럽단 말이죠. 근데 이 책에서도 나오고 아까 앞서 제가 초반부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오펜하이머는 이미 생전에 명예를 회복을 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떤 오해나 모함들이 깨끗하게 정리가 됐고, 그가 생존했던 당시에 이미 유럽에서는 그의 생애를 다룬 공연을 제작해서 방영을 했었고, 이 공연을 바탕으로 드라마도 제작됐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서구권, 특히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오펜하이머라는 인물은 너무나도 유명하고 모두 다 당연히 알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배경 설명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영화를 보고 이거 내가 잘 모르겠다. 이 절반 정도는 이해한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하고 책을 읽으니까 영화에서 그려냈던 모든 장면들이 책에 다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책을 몹시 재밌게 읽고 책을 다 읽은 다음에 다시 영화를 봤는데 이제는 안 들어오던 것들이 엄청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재밌고 정말 잘 만든 영화였구나 라는 생각을 했지만 책을 읽지 않고 아니면 오펜하이머를 잘 모르거나 영화를 보기 위해서 뭔가 굉장히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사실에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이라면 제 말에 설득되지는 않겠죠. 하지만 저를 믿고 이 책을 한번 읽고 다시 한번 오펜하이머 영화를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